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465개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야는 추경 하나 제때 처리하지 못할 만큼 협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혜진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야가 추경안을 놓고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단 정부조직법 개편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잠시 전 3시 반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자 추경안의 경우는 이제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입장차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 80억 원이라고 하는 공무원 증원 그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요. 다만 이제 타협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국민의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의당이 약간 지금 입장을 좀 바꾸려는 선회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원래 2017년도에 본 예산안에 들어있는 목적 예비비가 500억이 있습니다. 이 돈을 대신 쓰자라고 얘기했던 게 야당의 주장이었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반대로 그것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의당에서 이 부분을 다시 돌아서서 그러니까 2017년 본 예산의 목적 예비비로 들어있는 500억 원을 이 그 공무원 증원에 써서 80억 원 문제를 좀 해결하자 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통령과 만난 뒤에 돌아와서 아마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장 오늘은 처리가 안 되겠지만 국민의당이 만약에 입장을 좀 선회하고 바꾸게 되면 일정 부분 처리되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오늘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의원이 정책위원장이죠. 강하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고 우리 조 의원님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공약은 안중에도 없고 문재인 정부만 흔들면 살 길이 생긴다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 조변석기하는 태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이 오늘도 반대로 일관한다면 야3당은 문재인 정부가 날기 전에 기어코 날개를 부러뜨릴 작정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이번 추경에 물론 채용 관련한 비용으로 80억이 담아져서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건 이미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 예산으로 통과를 시켰던 사업입니다. 이 수정안의 발의자가 누구냐면 작년에 LG리 위원장이었던 김현미 의원, 당시 새누리당 간사였던 주광덕 의원, 그리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태년 의원,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의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입니다. 이렇게 4인이 이 수정안에 대한 공동 발의자입니다. 그걸 지금 와서 말을 뒤집으면 또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새누리당 요 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플랜카드 아니겠습니까? 동네마다 이런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마치 자기들이 예산 500억 확보해가지고 공시생들 10,000명도 합격할 것처럼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만들어서 온 동네방네 다 붙여놓고 지금 와서 마치 이게 무슨 뭐 공무원 공화국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여당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조 의원님, 국회 계실 때 이처럼 추경안이 진통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추경인데 바로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나온 추경 아니겠습니까? 추경은 거의 다 됐죠. 진통 끝에 다 됐는데 반드시 진통이 따랐고요. 특히 새 정부 출범 직후에 바로 내놓는 추경은 그 여야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추경들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새 정부의 그 주요 공약 사항, 국정 기조를 거기 담으려고 했고 야당은 그에 반대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통과시켜주게 되면은 그걸 말하자면 이제 덜러리 써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 임기 중반에 거의 해마다 추경이 있었으니까 그런 중반에 나오는 추경보다는 정권 초기에 처음 내놓는 추경이 파열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이 추경 문제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 정원 관련된 예산 그게 이제 핵심적인 충돌 사항인데 내년 올해 하반기에 이제 12,000명을 더 이제 추가로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17만 4천 명을 정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냥 뭐 사상 초유의 그 대규모 공무원 정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작은 정부의 기조하고 완전히 벗어난 큰 정부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뭐 이렇게 처음에 임명하고 초기에 들어가는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예. 구급으로 채용해가지고 30년 동안 공무원 재직하고 그 뒤에 또 연금까지 그 국가 재정이 책임져 줘야 될 거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예.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예를 들면은 고삐 하나를 땡기는데 이 고삐 하나를 내가 이 가져오는데 동의해 줄까 말까 할 때는 쉽게 동의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고삐를 땡기다 보니까 뒤에 황소가 끌려온다. 그러면은 동의를 못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뒤에 보면 황소가 예, 있고, 근데 예. 앞에는 80억은 고삐 하나에 불과한 예, 예.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뒤에 고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황소가 있기 때문에 이 예. 황소를 저 사람한테 넘겨주느냐 마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통이 있고 좀 전에 최 교수님 이렇게 상세히 말씀하신 대로 여당 지도부는 그 여당 원내 지도부는 그 목적 예비비로 받아가지고 타협하는 것에 동의했는데 그걸 의원총회에 가서 내놓으니까 의원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예. 그거 목적 예비비로 했다가 올해 이제 9월달에 정기국회 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또 이제 그 나머지 정원에 대한 그 예산을 야당하고 합의해야 되는데 예. 야당은 목적 예비비로 해준 거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안 해주려고 할 거다라고 이제 다시 백을 시켜서 예. 여기에 이제 좀 절충이 큰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조 교수님, 예. 그 물갈리 일원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 쪽에서 양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후에 예.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겠다 예. 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거는 추경 쪽에서 야당의 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방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청와대에서 어제 이제 대표들을 불러서 식사할 예. 때도 물론 홍준표 대표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이제 예. 얘기하고 예. 추경안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라고 예. 얘기를 하시는 거.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대표들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했어요. 물론 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거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협치에 공감을 했지만 이제 당내에 들어오면 또 당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으니까 대표들 입장에서는 당내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그런 이제 임무가 있고 예. 그 부분이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강경하게 현재 이제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예. 조 의원님 뭐 늘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추경 예산은 사실 처음 정부가 만들어져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불만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던 게 관례니 예.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추경을 냈고 네. 또 국회 요청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직접 네. 본인이 가셔서 국회에서 연설도 하시고 그 정도로 이제 협치도 하고 손도 내밀고 이런 과정을 했으니까 예. 야당이 물론 뭐 잘못된 건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야당 입장에서 바꿔야 될 건 지적해야 되지만 예. 큰 틀에서 추경을 시기적인 것과 함께 고려해서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예.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 협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열린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면 예.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너무 대치 국면으로 가니까 이게 추경이 뭐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늦어지면 예.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협조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여야 대표 회동에 있어서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어떤 추미애 대표 간의 화해 분위기라 할까요? 예. 지난번에 제보조작 사건의 발언 때문에 좀 껄끄러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예. 사추 이야기도 하고요. 자, 앞으로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 잘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어떻게 참 보시는지요? 국민의당이 참 입장이 예. 난처하고 곤란합니다. 지금 뭐 그 문건 제보 조작 사건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국민의당의 기반이 어떤 지역적으로는 호남이고 호남 주민들인데 호남 주민들이 이번에 압도적인 다수로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고요. 80%에서 넘어가는 지지율에 압도적인 지지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게 되면 또 호남 민심으로부터 이탈되고 예. 그런데 그걸 또 일일이 또 찬성해주고 나면은 본인들의 입지가 없거든요. 예. 그냥 문재인 정부가 치고 나가고 자기들은 네 옆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홍준표 대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이중대밖에 안 되는 존재감이나 정체성이 모호해져 버리는 예. 그 입지 정하기가 곤란한 게 국민의당의 입장인데 거기에다가 또
현재는 어쨌든 간에 야당이거든요. 지역적으로는 여당하고 지역이 겹치면서 또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거든요. 야당이니까 또 나머지 야당하고 또 공조를 해야 돼요. 예. 특히 야3당 원내 교수단체 야3당하고 또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야3당이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른 문제도 있지만은 일자리 공무원 정원 문제는 강경하거든요. 이게 예. 절대 안 된다는 예. 입장인데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걸 틀어서 달아나면 다음에 나머지 야당하고 협조 받을 때 특히 지금 제보 조작 사건 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 여당이 정치 탄압한다. 예. 국민의당 죽이기를 한다라고 이제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 저항의 힘은 같은 옆에 있는 야당들이 도와줄 때 힘이 되고 안 도와주면은 굉장히 외로워지고 예.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쪽도 도움도 필요하고 야3당 공조도 깨지 말아야 되고 예. 그러면서도 또 호남 주민들의 생각 민심을 또 생각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그래서 타협안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내보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은 결국 이제 공무원 정원하는 문제에 대한 전체 국민의 여론을 또 예. 보고 예. 국민들이 다수가 이건 반대한다 하면은 그쪽으로 좀 기울 가능성이 좀 더 많고 그래요. 다수가 찬성하면 조금 어떻더라 좀 모양 그렇더라도 정부 여당 쪽에 손들어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예.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 오찬에 대해서 했던 추추 발언 그 내용 듣고 우리 최 교수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것은 추미애 대표가 저희 이유미 사건과 관련해서 해서는 안 될 말씀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제 저한테도 그러더만요. 막무가내로 대리 사과를 해가지고 여당 대표 체면이 많이 양보가 됐는데 시간을 좀 봐달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배추, 상추, 고추 좋아하시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직감적으로 추자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싶어서 그 배추, 상추, 고추도 좋아하고 추미애 추자, 포추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해가 됐다고 봐요. 추미애 대표가 다분히 그런 답을 이끌기 위한 의도된 질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자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우리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 설정, 앞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두 당이 어떤 모습 비칠지가 여야의 어떤 관계 설정이랄지 국회 운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참 중요한, 왜냐하면 캐스팅 보트를 사실 국민의당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딜레마예요.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인데 호남의 민심이 이미 민주당으로 건너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에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이미지를 주게 되면 호남 민심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호남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민심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추경이나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일정 부분 합의하고 또 지지해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지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와의 어제 회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도 결국은 국민들을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호남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쨌든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개혁적 이미지를 계속 지키고 가겠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이중대라고 하는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저는 거리를 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발목 잡기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 아주 아까 제가 위험한 줄타기라고 했는데 줄타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잘 극복한다면 다시 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지금 껴안을 숙명이 좀 되고 말았는데 이 질문 하나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어제 이제 회동에 홍준표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당 내부에서 좀 아쉽다는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박지원 대표가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들어보시고 가겠습니다. 그때 삽질하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만나서 홍준표 대표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설명할 일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저는 이미 가시는 게 좋다. 또 홍준표 대표가 통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갈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삽질보다는 말일이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본회의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일부 개정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구를 수정하는 것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 임명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건 전자투표로 이제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세균 국회의장 투표를 해달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9인, 기권 8인으로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회 본회의 장면 보셨습니다. 뭐 정부조직법 개정안 뭐 다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원안대로 가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간판이 자주 바뀐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생각에는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국민안전처, 예. 세월호 참사위에 만들었는데 이제 폐지가 됐죠. 예. 예. 저게 행정안전부로 이제 이관이 되는 상황인데, 자, 이를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자주 바뀌는 어떤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조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정부 조직 개편한 것 중에 제가 굳이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절반 정도는 그 시대적 요청이 있었고, 예. 나머지 절반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예. 행정상의 낭비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 아마추어적인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이상도 좀 들어가고. 또 부처 간에 또 뭐 조정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대로 이렇게 실현이 안 되고 해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은 저는 역대 정부들이 그 새 정부 시작할 때마다 새 정부 개혁 조치의 일환처럼 한 부분인 것처럼 하는 건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능의 조정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무슨 큰 개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그에 동의하지 않는 야당은 필요 이상으로 또 반대하고 저항하게 돼요. 지금 사실 이번에 정부 바뀌고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게 미래창조과학부는 저거는 공중분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사실은 정부 교체되기 전에도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저 정부는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나면 해체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학기술 이름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왜냐하면 그 시대 흐름 창의적인 그런 시대 산업의 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시대 흐름이라는 거는 그거는 특정 뭐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가 그 부분을 오히려 예상을 뒤엎고 골격을 그대로 살려둔 거는 참 책임 있게 잘 한 것 같고. 그리고 국민안전처도 원래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가 해경 해체한다, 국민안전처 만든다. 이게 사실은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충격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런 필요는 또 있었지만 그건 오히려 아픈 마음을 그 당시 대통령이 같이 안고 같이 눈물 흘리고 해서 안아줘야 될 부분이지 충격적인 조치로 해경이 뭐 그런 대단한 그런 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실제 해체도 안 했어요. 조직은 우리는 해체되면 다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조직은 그대로 딴 데 왔다. 국민안전체계가 이관만 달라진 것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조정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은
자, 폐지되거나 이관되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근데 마치 이제 적폐청산의 대상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처럼 조직 이름이 바꿨다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뭐 잘못 일한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물론 고위급 공무원 중에 정무직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잘못된 지시도 그냥 따랐으면 그건 잘못됐지만 그냥 묵묵히 일하는 말단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건 없다고 보고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하는 다른 정부와 다르게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바꾸지 않고 이름만 바꿨고요. 미래부 같은 경우도 정말 말씀하셨는데 미래부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다고 해서.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서 차관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정부 조직을 좀 장악을 하고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폭의 정부 조직 개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의 상황이 나왔고 해양 경찰청 같은 경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국민안전처에 묶어놔가지고 다른 것과 다 합쳐놓으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경찰청 인사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해양 경찰이 마치 그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비춰지고 거기 일하는 조직원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들도 열심히 일했을 뿐이잖아요. 지시받고. 물론 일부에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정부조직부 개편한 것은 소규모로 필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전에 골격을 크게 바꾸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잡는 데는 필요했고 그것이 여야 모두 다 별로 반발 없이 통과되게 되는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현장 연결하기 직전에 홍준표 대표의 어제 회동불참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잠깐 언급해 주시면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가 지금 박지원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 물론 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요. 대표라고 하면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삽을 가지고 와서 이게 1시간 정도 일하고 오셨잖아요. 저거 하는 것보다는요. 저기에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대통령한테 제시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저기에 있는 수혜민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것도 중요하죠. 저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랜만에 대통령이 대표들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가셔서 얘기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수혜지민들을 더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더 큰 틀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박지원 전 대표께서 표현을 삽질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속으로 그거는 헛일, 쓸데없는 일 이런 의미거든요. 실제로 뭐 그 삽가지 노동도 했지만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대통령 안 만나고 괜히 그냥 속 좁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그 쓸데없는 짓이다, 헛일이다. 뭐 어떤 의도로 하는지 대충 알겠는데 그다 헛일이다. 그런 손 깎고 당신만 속 좁게 보인다, 그릇이 작아 보인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 박 전 대표 말씀을 좀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표 표현 중에도 천하의 통 큰 홍준표가 왜 갑자기 그러느냐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자신감이 있다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그 역대 야당 지도자들은 대통령 보고 만나자고 그랬고 대통령이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나자는데 야당 대표가 피해 다니는 거, 제1야당 대표 피해 다니는 거, 그거는 기조에 안 맞다. 제고하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다음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오후 3시 무렵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번에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에서 발견된 정부 문건, 전 정부의 문건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 5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입니다. 일부만 공개를 했고요. 분류와 분석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용 중에 방금 들으셨겠지만 좀 민감한 내용들도 많지 않습니까?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좀 들어있었고요. 옛날 4.13 총선 무렵에. 자, 이게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파괴력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특히 이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블랙리스트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청와대가 그런 부분에 개입됐다고 하면 물론 이제 문건 자체의 내용들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수현 대변인의 발표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정권이든 그게 진보든 보수 정권이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피해를 당하도록 하거나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지원한다고 하면 그게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국민으로 보고 그 모든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돈도 집행하고 정책도 세우고 이런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일부 특정 세력, 소위 보수 진영을 지지하고 보수 진영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를 하는 분들만 지원하고 그걸 더 활성화시키고 예. 반대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반대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사람들에서는 어려움을 주거나 핍박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예. 아주 심각한 문제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밝혀지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밝혀내야 되겠지만 예. 현재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한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 원론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권이거나 간에 뽑힐 때는 지지자들의 투표로 뽑혔지만은 그 지지자들의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또 5천만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임기 마칠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정권들이 보면 초기에는 통합을 외치고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정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처하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하면은 결국은 집토끼가 내를 지켜준다. 내 식구들을 챙겨야 우리 정권을 지켜줄 사람들은 우리 진영밖에 없다 해서 쪼그라들어요. 폐쇄적이 되고 나머지 진영 이제 배척하고 이것도 그런 그 맥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그 정부 자체에서도 이제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완전히 이제 코너에 꼴까지 정권이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그게 적절하지도 않지만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 때처럼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걸로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법의 잣대가 엄격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는 불법이 되고 재판받고 이렇게 단죄를 받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어도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진보 진영이 집권했을 때도 그런 그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진보 진영의 뭐 문화예술인들을 특별히 그 이렇게 시민단 사회단체들을 특별히 지원한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여전히 안 없어지고 있는데 달라진 거는 그때는 논란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사법적인 단죄를 받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새 정부도 역시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혹시 중간에 그 정권이 어렵더라도 모두의 정부가 되고자 하는 초심은 그대로 가져가야 그래도 끝까지 덜 실패하고 그래도 상처 덜 입고 간다는 생각을 그건 좀 했으면 싶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거는 지금 이제 이런 문건들이 공개되는데 국민들이 호기심을 이제 가질 수도 있겠죠. 청와대 기밀 문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저 다 기밀일 텐데 청와대 문건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조직 문건 중에 최고의 이게 일단은 최고 긴급 이제 그 기밀 사항들일 텐데 저렇게 공개해도 되는가 하는 거 하고 저걸 그냥 가감없이 공개하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그 자체에 관심 가지지만은 자꾸 반복되면은 국민들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행위도 논란이 있지만 저것도 또 나중에 법적으로 또 단죄를 받을 수도 있고 이미 또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 하는 행위들은 원래는 옛날에는 통치행위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 안에 엄격하게 법에 갖다 대면 불법도 많이 있는데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탄핵이 되면서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저런 것도 다 단죄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정부도 새 정부도 앞으로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그냥 정치적으로 비판받는 수를 넘어서 가지고 법적으로 단죄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그냥 지난 정권의 일이니까 막 하고 할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는 우리도 그 단죄 이렇게 심판대 위에 설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거기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엄격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반면 교사로 생각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아마 그런 의심을 의식한 듯 오늘 공개 이유 대통령 지정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에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했고 또 국민의 알 권리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깐.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저거를 발표를 안 하고 그냥 검찰에 넘겨주면 또 뭔가 말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면 몇 건이 나오는데 아무 발표를 안 하고 그냥 검찰에 특검에 넘겨주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왜 그걸 발표 안 했냐, 무슨 내용이냐, 뭔 또 빼고 뭘 집어넣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박수현 대변인은 이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청와대 법률가도 있을 것이고 법률적 조언을 받아서 비밀이 관련돼 있는 것은 내용은 밝히지 않고 목록만 얘기하고 비밀에 관계 없는 부분을 밝힌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딜레마 속에서 안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밝히면요. 저거 또 다른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 몇 건이 나왔는데 몇 건을 넘겼는지 또 그중에 혹시 또 청와대가 일부를 빼돌리진 않은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일단 밝힌다. 대신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논란을 피하겠다 하는 것이 청와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주제를 바꿔서요. 어제도 이 시간에 이분들이 얘기를 했죠. 충북도 의원 4명 정말 충북 지역 지난 주말 수해과 수해로 인해서 지금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그 와중에 해외 연수를 가서 파문을 났습니다. 4명 중에 2명이 먼저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사과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돌아오기 싫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도 해서 더 문제를 키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더 심한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참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제가 화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참 이분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좀 근본적으로 좀 저는요 이분들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도의원을 하시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게 국민들이 물론 저기 도민들이 뽑아주고 도민들이 뽑아줘서 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비도 받잖아요. 요즘 지방원들 세비 받거든요. 자기 일하면서 세비도 받고. 그리고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뭐 자기들이 시차라고 얘기합니다만 거기에 500만 원을 도에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왜 갔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250만 원 개인 돈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저게 도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 돈 250만 원을 내서라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국민들은 지금 시민들은 엄청난 수해의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예. 그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또는 이 세비를 받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 언론사와 김학철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이죠. 이 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레밍이라는 말을 써요. 레밍. 예. 레밍이라는 게 집단 자살 나그네 쥐라고 불리는 설치류인데요. 예. 우두머리를 따라서 계속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없이 우두머리가 가는 쪽으로 계속 가다가 그게 물에 빠지기도 하고 집단 자살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걸 레밍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 동물을 비유해서 도민들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즉 자기들이 여론몰이에 당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 말은 본인들의 한 행동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론몰이에 당해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지 본인들의 한 행동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도의원으로서 할 행동인가 또 예. 말인가? 예. 간 것도 문제지만 저런 표현 때문에 결국 도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예. 저런 분이 도의원으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당 차원에서도 정말 가장 높은 수에 징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3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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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저걸 보면서 그 지방 정치는 아직도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국민들의 또 납세자들의 관심과 이 감시의 대상에서 약간 좀 비켜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언론이나 또 여론 국민들의 뭐 감시라든가 이런 것이 국회에 또는 뭐 청와대나 정부 쪽에 중앙 정치 쪽에 완전히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날이 갈수록 투명해져 가지고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냥 해외 나가더라도 일정 다 공개되고 기자가 따라가기도 하고 안 따라가도 뭐 그 현지에 가면 또 현지에 또 현지 특파원들도 있고 또 뭐 주재원들도 있고 뭐 현지 기관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거나 아니면은 오늘 일정을 다 파악하거나 무슨 또 해프닝이 없었는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체크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국내에 있다가 잠시 해외 나가는 거 외우고 좀 쉬러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예. 그런데 그만큼 투명해졌는데 그 반면에 지방 정치는 그만큼 언론이 이렇게 김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해외에 나갈 때 단체장이든 의원들이든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는가, 또 일정이 공개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보도가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런 그 행동이 가능하고 또 그 의식이 그 사각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렇게 쉽게 가지고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래서 지방 정치가 발전하려면은 정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 일꾼들이 되려고 하면은 그 지방 정치도 좀 더 투명해지고 모두가 공개되고 국민들이 감시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좋은 인물 뽑고 나쁜 인물들은 이제 정리하고 하는 그런 체제로 빨리 개혁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걸 이번에 조금 느꼈습니다. 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요. 오늘 대법관 전원회의에서 이 하급심 재판 생중계 허용 여부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25일로 좀 미뤄졌습니다. 이제 그거의 핵심은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1심, 2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말까. 아마 이제 국민들은 궁금하기 때문에 TV 중계로 되기를 바라는 국민도 있고 좀 감춰주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재판부가 사실은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설문조사 해보면 전부 허용은 15.3%, 일부 허용이 52.5%. 그러니까 전부든 일부든 허용하는 쪽으로 하는 게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도 일부라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고요. 국민들도 일정 부분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저기 공개가 됐을 때 선고 공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에게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렇죠. 일정 부분 이제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 이게 공개가 되는데 본인의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일정 부분 여론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교하게 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고 공판 이외에 나머지 증언을 듣거나 아니면 신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일정 부분 이게 만약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재판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공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일단 공개하는 쪽으로 가자. 일반적으로는 사실 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것이 미친 여러 가지 파장들 때문에 공개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되 대신 이 사안은 뭐 여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줄이고 그래서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하면 공개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별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결론은 조금씩 이제 숨기는 거 엮이는 게 있지만은 결론은 저는 공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찬성인데. 우리 탄핵 재판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가 생중계를 하진 않았지만은 그 내용을 다 촬영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유튜브 같은 데서 그냥 다 공개됐습니다. 그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봤습니다. 이거는 알 권리도 있지만 그다음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사법부 특히 재판 과정에 국민들이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절차가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 또는 절차는 제대로 진행이 되는데 결론이 이상하게 가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지 못하는데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판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검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걸 제대로 보면은 절차를 준수하는지 또는 그 권리를 존중하는지 또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전관예우도 상당 부분 저는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